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20% 정도 빠지면은 하락장인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만에 거의 10%가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 속도는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닷컴버블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금융위기 때 급락 때는 한번 겪어보지 않으셨을까? 주식 투자를 좀 일찍 시작하셨다면.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억하는 게 이제 코로나 때 급락이었는데 그 정도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락이 아니라 패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주가 지수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CNN 머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를 이제 여러 가지 참고 지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데, 보통 미국 시장은 여기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죠. 공포에서 사서 탐욕에서 팔아도 꽤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었고, 이게 또 익스트림 피어, 뭐 극단의 공포로 가게 되면 이거 뭐 약속의 땅이었죠. 이때 사가지고 대충 여기서만 팔아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이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제 상승에 채 있다 보니까 이게 피어만 들어가도 이제 참지 못하고 매수 들어갔던 분들도 좀 계시고, 25를 기점으로 그 이하로 빠지면 익스트림 피어, 극단의 공포라고 하는데, 익스트림이 되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때쯤에 많이들 베팅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끝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한 자리 수도 사실 보긴 좀 힘들어요. 웬만한 조정 가지고는 익스트림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가거든요. 보통 여기에서 돌아가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놓쳤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익스트림에 가도 많이 빠지면 한 15? 17 정도가 많았던 것 같은데, 한 자리 수, 그것도 5 이하의 숫자를 보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팬데믹 한참 확산되던 그 시기에, 극단의 시기에 이까지 갔던 게 최저점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을 하지 않았나. 물론 하락의 폭은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만, 최근에 급락 속도 뭐 차트 보시면은 쭉 뺐다가 그냥 이거 뭐 어제 하루 뺀 거지 않습니까? 예. 속도는 그냥 말 그대로 패닉이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지금 머스크가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는데, 마가는 열심히 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가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제 같이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패러디한 영상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이게 미국 시장이 빠진 거 관세 때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처음이 아니고 관세도 처음이 아닌데, 이게 지금 뭐 상호 관세니 관세라는 게 우리 코로나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의 지구적인 확산, 이런 거하고 관세가 거의 동급인가, 아니면 트리플 A 등급의 안전자산이었 초과 채권이 부도가 나게 되고, 그거를 투자한 각종 연기금, 생명보험회사들의 장기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오염돼서 어디까지 꺼질지 모르겠다는 피해 계산도 안 되던 금융위기 때랑 이게 같은 것인가? 같은 것인가? 왜 관세도 중요한 거지만, 관세는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낮출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더 높일 수도 있고, 아니고 없던 일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오로지 인간의 결정의 부분인데, 이렇게 그 강력한 침체라는 사회적 현상이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자연적 현상하고 동일하게 봐야 되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시장은 그냥 그때랑 비슷하게 패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하락에 짙어진 데는, 원래 그 트럼프를 좋아했던 투자자들이 트럼프를 좋아하고 선호했던 이유가,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굉장히 신경 써온 모습을 일기 때 보여줬죠. 그 집무실에 주가 지수를 띄워놓고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빠지면 최소한 립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시장을 좀 돌려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시장이 또 급락을 했을 때, 그때 2018년 연말에 파월이 좀 고집스럽게 금리 인상을 강행하면서 시장이 패닉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해라고 글로벌 리딩까지 하셨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면 적어도 이제 관세에 대한 정책의 속도 조절이라든지 완급에 대한 조절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뭐 아예 그런 얘기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이번에 처음 또 얘기 나왔던 게 파월이 금리 낮추기에는 좋은 시기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자신이 뭘 할 생각은 없는 거죠. 내가 뭐 관세 정책에 대해서 후퇴를 한다거나 완급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연준이 금리 낮추면 좋을 듯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트럼프 풋 이번에는 좀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겨서, 시장은 이제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쭉쭉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관세도 일기 때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물론 초반에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리고 갈 길 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트럼프가 이때와하고 다르게 시장이 좋아할 만한 소리를 시원하게 하고 있지 않다. 근데 트럼프는 뿐만 아니라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듣고 싶은 소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싫어할 만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인내심을 가져라는 건 이제 조금 더 참아라는 얘기죠. 내가 나서서 시장을 구할 생각은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를 돌려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시장은 이번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금리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침체 분위기를 만들어서 채권 금리를 낮춰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거 좀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발행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됐어요, 이제 주식 사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인내심에서 표현이 더 강경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써요? 디톡스란 얘기를 써요. 우리 디톡스라는 게 독소를 뺀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독소야? 그건 아닐 텐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최근에 어떤 얘기, 인터뷰나 이런 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베슨 장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일단 끼를 끌었던 부분이 지금 미국 가계의 자산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상위 10%가 주식시장의 8%를 소유하고 있다. 주식 분포를 보면 상위 10%가 주식의 88%를 갖고 있고, 나머지 상위 10% 밑에 그리고 상위 50% 위에, 즉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주식시장의 12, 전체 미국 시장이 아니라 전체 미국 시장에서 가계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상위 10% 가계가 주식시장의 8%를 갖고 있고, 나머지 가계를 다 합쳐도 12%인데 그조차도 상위 10% 이하, 상위 50% 이상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50% 이하는 뭐냐라고 했더니 그들은 빚을 지고 있다. 주식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 청구서를 해결하지 못한 청구서들이 아직 남아있고, 집에 대한 대출이 과도하게 있고, 그리고 자동차 대출도 여전히 많고, 그래서 자신은 그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미국 행정부는 상위 50%에 대한 약간이라도 구제를 제공해야 된다. 근데 뭐 재무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분들보다는 힘든 사람들이 지금 자산이 적은 게 아니고 오히려 빚에 시달리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뭐 구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오히려 주식시장이 M7 집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거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오히려 그게 좀 빠져 다른 사람들이 좀 좋아진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뭐야 이거,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나와 상위 10%가 거의 90% 갖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상위 10%의 주식이 빠져야 된다는 거야?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 보니 그래서 디톡스란 얘기를 한 건가? 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제만 하더라도 베트남 공산당석이랑 트럼프랑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베트남 쪽에서 자기들은 이제 대미 관세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건설적인 통화를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가 나오면서 살짝 반등하는 것 같았더니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그냥 꼬라박혀서 나스닥이 연속 이틀 거의 5% 이상의 놀라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재밌었던 건 나스닥이 더 빠지고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다우였거든요. 보통 이 하락장에서. 왜? 나스닥이 주로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그러면 시장에 충격이 없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은 애들이 밸류에이션 반납을 하기 때문에 S&P나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낙폭이 더 컸던 게 정상인데, 이제는 거의 똑같던지 S&P나 다우가 더 빠지는 형국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이제는 지금까지 하락은 나스닥 위주의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반납,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시장보다 밸류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었으니까 그걸 일부분 토해내든지 뭐 이런 조정이 있었다면, 지금의 급락은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비관일 수 있겠다. 왜? 나스닥보다 S&P나 다우가 더 빠지거나 거의 같이 빠진다는 거는 이거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고요. 제가 베센트 장관의 그 보고서를 보진 않았는데 관련 보고서들을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상위 퍼센트가 어떤 형태의 이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주로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주식의 프로를 갖고 있다. 뭐 여기 보면 뭐 다들 이름 알만한 분들, 베조스, 뭐 머스크,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버페까지 해서 이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하고 정반대죠. 우리는 가계 자산의 7, 80%가 부동산이다. 근데 미국은 거꾸로 해요. 부자일수록 주식이 많아. 우리하고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베세트 장관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면, 지금 경제는 미국은 달러를 쓰고, 근데 그 달러는 미국의 통화이면서도 전 세계 무역에서 대부분의 사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면 기축통화인데 미국 통화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 그 발권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달러 발권력으로 유지되는 소비 시장이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뭐 돈을 찍어서 그냥 현금을 주는 게 아닌 건데, 달러의 발권력이 어떻게 가계나 소비 시장에 연결되느냐? 라고 보면 이 경로가 주로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로 경제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으로 연결됐었기 때문에 주로 부자들이 부동산이 많은데, 돈을 찍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부동산도 오르지만 주식도 많이 오르죠. 주식도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좀 내가 이제 받고 있는 급여는 적당히 올라가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서 나의 자산을 형성하는 일이 많게 되는 거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의 발권력이 나의 주식 계좌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은 한정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공급되는 달러의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갖고 있는 주식이 차이는 있겠지만 다 올라가니까 그게 연결돼서 그걸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아가는 거는 주식시장이 나의 노후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냥 번 돈은 다 쓰는 거죠. 저축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주식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돈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 성향이 100%를 넘어요. 월급이 300이면 한 달에 300만 이상 쓴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식 시장이란 자산의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실물 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이라면 월급을 300 받아서 300 다 쓰진 않잖아요. 다만 10만 원이라도 좀 모아놓는 게 제정신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시장은 다른 데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번 돈보다 더 쓰니까. 그래서 소비 시장이 크고, 그 소비 시장을 바탕으로 고용도 창출되고, 소위 말하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는 일자리의 질적인 면은 좀 떨어지겠지만 일자리의 양은 빠르게 늘잖아요. 특히 접객 같은 게 또 많으니까. 미국의 특징이 가보면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건 굉장히 비싸죠. 대표적으로 머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물건 가격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서는 비싼 돈 주고 쓰고, 물건은 좀 저렴하게 쓰면서 물가는 통합으로 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취업하기가, 아무래도 현대제철 이런 데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레스토랑에서 뭔가를 하는 게 일단 취업에서 문턱은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높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자체가 높고,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가 또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유지가 된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가격은 어떻게 저렴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돈을 푼 게,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는 금융위기 때 있었던 겠지만, 전 세계가 동시에 금리를 내린 적이 2001년 9.11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각각의 금리 결정해왔는데 9.11이 딱 터졌어요.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이럴 때 연준이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연준이 그렇다고 전쟁을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돈을 푸짐하게 풀어서 시장을 안심시켜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낮추면 문제가 생기니까 주요 국가들하고 같이 낮추기 시작해요. 일본은 이미 먼저 낮춰져 있었던 거고, 91년 버블 붕괴 이후로. 그리고 연준의 말을 다른 중앙은행들이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달러를 바로 공급해줄게 라고 해서 그때부터 통화스와프가 적극적으로 되고, 통화스와프를 건 국가들은 같이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9.11이라는 사태 때문에 경기하고 무관하게 갑자기 금리가, 글로벌 금리 평균치가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 세계에서 공급되는 재화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전쟁 때문에 줄었으면 줄었지 더 늘진 않을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공급되는 통화량이 늘었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겠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만들어서 싸게 공급을 해줘야 상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그건 모르겠어요. 2001년 9월 11일 날 9.11이 터지고 나서 같은 해 11월 25일 날
미국이 WTO에 중국을 최애국 대우를 해주면서 가입을 시켜서 전 세계에서 재화 공급을 맡기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삼각구도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중동에서 원자재들이 한국 같은 데 들어와서 여기서 중간재를 만듭니다. 디램 같은 거 만들겠죠. 그러면 중국에 들어가서 그게 태블릿이 됐던 노트북이 됐던 이런 물건이 돼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달러가 많아지겠네? 그러니까 다시 미국의 부채를 사는 거죠. 즉, 국채를 사는 거고. 이게 삼각구도. 원자재, 제조국가, 미국, 뺑뺑뺑뺑 돌다 보니까, 그러면 서비스는 중국 사람들이 막 1억 명이 넘어와가지고 서비스업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은 당연히 미국의 물가를 높이는 구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화들로 재화 물가를 낮춰서 결국에는 이제 통합을 맞춰서 이렇게 돌아갔던 그게 이제 20몇 년 동안 이어지고, 그 전에도 사실 큰 이 틀은 같았는데 2001년 이후로 글로벌 통화량이 이제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량도 늘어야 돼서 중국이라는 제조업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엄밀히 말해서 미국은 달러 패권, 즉 금융 패권과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이제 소비 패권을 갖고 있고, 제조업 패권은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거죠. 중국이 갖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구도로 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다 돌려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중국에서 싼 물건이 넘어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뭘 만들어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미국 제조업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 남 서비스업 대체에 가서 뭐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는데, 문제는 이 GDP 성장이 그냥 정상적인 국가처럼 그냥 그 산업 종사자들이 이제 급여가 높게 받고 뭐 이런 것보다는 주로 자산시장 경로로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 오른다. 그럼 모든 사람이 10% 오르긴 하겠죠, 주주들이. 근데 한 조 가진 사람이 있고 1000조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은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너무 자극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렇다고 당장 현금 살포하기 힘드니까 코로나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금리 낮추는 거죠. 그러면 또 자산시장 경로로 돈이 주입이 되는 거죠. 1000조 가진 사람, 1조 가진 사람의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그러니 베센트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계의 주식 현황 중에 상위 10%가 미국 주식의 88%를 갖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위기가 올 때마다 금리 인하해가지고 경기 부양하고 뭐 이런 효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위 1%가 한 50% 갖고 있었고 나머지가 한 50% 갖고 있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해가지고 주가 부양하고 하면 그때 위기는 까딱까딱 넘기겠지만, 점점 어떻게 돼? 1%가 50%, 53%, 56%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지. 그게 지금 88%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이제는 이런 방식이 안 먹힌다는 거지. 이런 방법이 안 먹히는 거. 더 이상 금리 인하해서 자산시장을 부양을 해봐야 부자가 초부자가 될 뿐 낙수효과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미국의 사정에 의해서 해온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해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사학게임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극화는 더 심해져.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해결하겠다고 나온 게 더게인 마가지 않습니까? 마가가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에게 선물을 안기는 게 전부 다 거기서 공장을 짓고 다 제조업이잖아요. 미국 나스닥 선물 주수를 얼마 더 사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미국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니니까. 물론 마가가 필요는 합니다. 그 제조업 부흥이 필요는 해요. 왜냐, 지금 현재 미국은 IT 역량으로 금융 패권을 베이스로 해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거대한 소비시장에서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게 일단 만들어 놓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패권 유지하기 위해서 IT 역량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IT라는 것도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 설계하고 다른 데서 만들어주고 뭐 이거였는데, 이게 점점점 공정이 고도화되니까 설계도 설계지만 이거 만드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제 파운드리 같은 거지. 그래서 지금 대만의 TSMC 이런 얘기가 꼭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도 만들어주질 못하면, 지금 삼성 파운드리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짜리 뭐 이렇게 로직 칩을 설계를 해가지고 파운드리 맡기면 그걸 다 할 수 있냐고.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삼성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게 금융 패권과 기술 패권인데, 파운드리 같은 게 만약에 뭔가 잘못돼서 반미국 쪽에서 이걸 무기화해버리면
설계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들지를 못하는데 레시피가 있으면 뭐해? 가스레인지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뭐. 그러니까 이것도 안에서 해야 되고 우리도 이제 제조 역량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배를 안 만들었더니 중국 놈들이 배를 너무 만들어서 진짜 이제 태평양에서 다 한번 붙으면 장난 못 하겠는데 우리 항공모함들 나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는 그래서 제조업을 가야 된다. 오케이. 근데 지금 미국의 내수 외에 미국이라고 아무리 소비 시장이 커도 다 내수만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뭔가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번호로 드는 게 있는데 그 미국의 수출품은 딱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달러죠. 달러 찍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게 미국의 수출품 1호는 달러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미국한테 돈 주는 일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뭐 이런 거잖아요. M7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예요. 여기 보면 M7 매출의 프로를 이제 미국 외 해외에서 벌고 있습니다. 그럼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면 M7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 국가적인 전략에서는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위주로 그리고 IT 역량 위주로 해왔던 게 이제 그래서 M7이 지금까지 강했던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걸 되돌려버리면 미국에서 제조업이 부흥해서 공장들이 많이 간다고 쳐요. 트럼프가 마가를 성공해가지고. 근데 모든 상품이 미국 안에서 소화될까? 그건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해외 수출을 하면 문제는 이게 미국은 안 그래도 인건비도 비싼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미국이 지금 마가를 성공하려면 관세 비용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냥 들어오지 않든지. 근데 미국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 벽을 넘어서 미국 밖으로 나가면 미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가지고 미국 외에서 싸게 유통되고 있는 그런 상품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 달러가 약해야지. 달러가 강하면 안 되잖아. 우리도 원화가 계속 강해지면 수출 경쟁력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조 부흥하고 뭔가를 하려면 그리고 계속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는데 이 말인지 달러가 10% 약해진다는 거는 M7 입장에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에서 그게 하락이 오니까 5%의 매출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지금 둘 다 M7한테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지. 달러 약세는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아직 그렇다고 달러가 많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관세 이후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지금은 관세를 해서 공장들을 뺏어와야 되니까 일단 하는 거지.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러 약세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장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의 좀 체제를 좀 바꾸려고 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제조업 국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너무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라도 좀 제조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럼 원대한 계획을 세운 거였다면 단순히 그냥 관세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뭐 관세를 얘기하고 뭐 이런 거를 넘어서 지금 관세 때문에 오고 있는 시장의 충격 그리고 뭐 마찰 이런 것들을 그냥 인내하라.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디톡스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라고 해버린다면 시장은 이제 어디까지가 될지 가늠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튀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미국의 물가는 특이한 게 이제 서비스업은 굉장히 비싼데 물건값은 싸다. 그건 이제 중국을 대표로 하는 해외에서 수입되어 오는 재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계속 이제 재화의 입장에서도 클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팔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애 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관세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안에서도 제조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게 깨진다면 재화 가격도 서비스 물가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서 그 제조업이 유지가 되려면 지금 가격 받아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는데 지금이야 상대국 동맹국 협박해가지고 투자 끌어내고 공장 지어라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시장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물가 상황에 비해서 인건비 상황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재화 물가를 그 정도 수준으로만 물건을 팔아라.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관세를 세우는 거 아니냐. 관세만큼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수요가 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싼 맛에 많이 사다가 별로 안 싸지기 시작하면 저만 해도 그래요. 알리나 테무에서 싼 맛에 사다가 이제는 그 안에서 2,300원짜리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1,500원 했던 거거든. 이거 재미로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다 받아주고 그랬던 게 아니란, 미국도 이게 필요해서 그랬던 것인데, 그리고 또 미국의 수출은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M7은 달러 약세 때문에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유럽이나 이런 데랑 이제 대판 싸움이 좀 심해지면 그냥 서비스에도 이제 세금을 더 매길 수 있죠. 물론 물건보단 매기기가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챗GPT 20달러씩 내 구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냥 어떻게든 법을 바꿔가지고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 서버가 어디 있냐가 아니라 엔드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느 땅 위에 발붙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보복 관세가 서비스까지 넘어가면 서비스밖에 파는 게 없는 M7도 피곤해지는 거야. 피곤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일단 영국은 규제 같은 거 좀 풀어주겠다.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목요일날 하락, 중국이 보복 관세를 얘기하면서 빠졌던 거고. 그리고 어제는 또 거기 연장선상. 그리고 유럽도 빠지고 난리가 났죠. 이제 중국이 보복했으니까 다음은 유럽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미국 경제에 것보다 지금 관세가 특히나 M7 위주로 조금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 밸류도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밸류가 있었던 애들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밸류만 놓고 보면 부담을 많이 줄인 거는 맞긴 한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어디까지 진짜 19세기,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에 말씀드렸죠. 맥켄리 대통령 같은 9세기 시절에 미국을 그리워한다. 실질적인 영토도 확장을 하고 뭐 그린란드나 아니면 영토까지는 아니라도 그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파나마 같은 그런. 그리고 미국이 식민지를 서부 개척 외에 식민지를 개척했던 데가 19세기거든요. 필리핀 괌 같은 거. 지금 그때를 돌아가겠다고 그 맥키니 대통령의 이름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그때는 미국이 제조업 국가죠. 제조업 국가입니다. 이렇게 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1950년대만 하더라도 미제가 그냥 다 휩쓸었죠. 왜냐하면 전쟁 끝나고 남아있는 산업 기지가 미국밖에 없었기도 했고 기술력도 좋았고 그랬는데,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바뀌더니 90년대 뉴 이코노미 인터넷 혁명 같은 게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경제 모습이 그때부터 인지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되돌리겠다는 거잖아. 근데 어디까지 되돌릴 건데? 이게 시장이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그냥 엄포로 하는 트럼프 특유의 엄포냐, 아니면 진짜 한번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거냐에 따라서 지금 빠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호 관세가 협상을 통해서 점점 베트남처럼, 베트남은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90%의 관세를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트럼프도 좀 깎아주긴 하겠죠.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이 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진짜 이 방향을 그냥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거는 관세는 됐고 이제 오히려 시장을 부양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봤는데,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찍어 먹어 보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패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서 매수의 유혹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뭐 주변에 보니까 많이 빠졌는데 같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좀 여력이 많은 분들은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건데,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인도적인 반등을 좀 하고 나서 바로 정오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지난 연말부터 미국 시장에 대한 뷰가 계속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쭉 많이 뺐기 때문에 이제 밸류 부담만큼은 많이 줄인 거는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정고점 트라이를 가기에는 그냥 관세 협상을 통해서 최악의 조금 내려왔다. 요거 가지고 그 예전에 그 야성을 되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베센트도 그 상호 관세가 너무 세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트럼프의 의지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좀 재무장관을 그만두고 연준으로 가려고 한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긴 있어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그리고 지금 이 관세에 있어서는 베센트보다는 루트닉의 입김이 작용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더 위험해요. 베센트는 그래도 민간에서 그 시장을 좀 만졌던 사람이라 갈 길 가더라도 좀 완급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루트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중 강경파로 알아주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면 앞으로 협상할 때도 협상의 여지가 좀 줄 수 있다. 지금 트럼프가 베센트보다 루트닉보다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시장을 더 긴장시키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베센트 어느 정도 이 관세 방향이 동일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속도나 강도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루트닝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연준으로 가서 통화 정책을 좀 만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시장의 악재입니다. 강경파가 한번 크게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시장이 바라는 건 오히려 루트닝이 너무 사고로 쳤네 라고 해서 베센트가 더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모양인데, 베센트조차도 현재는 시장이 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돌아오고 나서는 눈치 보는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트럼프가 그냥 간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3분기 좀 되면 연준도 그 금리 인하가 다시 들어갈 것이고, 지금 또 금리 인하를 상반기에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투자 계획을 잡았다고 트럼프가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달러 약세를 좀 더 유도를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하고는 아직 거대한 딜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위안화가 다시 절상되고 그 결과로 또 달러는 또 약세를 좀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 마로라고 합의 뭐 이런 얘기 꼭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레파토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한다면 달러 약세는 좀 방향을 좀 잡을 텐데, 그러면 지금 미국은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사이에 놀 수 없으니까 비미국에서 기회를 찾는 자금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얼마 전 유럽 케이스만 보더라도 이게 저의 주장만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건데, 거기서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찾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채팅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으니까 안내를 드릴 거고, 일단 오늘 영상은 지금 시장이 이틀 동안 너무 놀라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좀 더 패닉에 가고 있는 모습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고, 앞으로도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또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